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게 된 60대 남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엔 그저 힘든 순간들을 견뎌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살아있는 것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그리워하고 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제가 하기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뭐 아니면 도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직원 수가 15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태생부터 제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었죠. 효상아,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쉬엄쉬엄 해. 그러다 몸 상하면 큰일 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쉬어가며 사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전 또래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난 후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병장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부고에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급히 휴가를 받아 달려간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상복을 입은 채 절 부여잡고 엉엉 울기만 하셨습니다. 효상아, 효상아, 이제 우린 어떡하면 좋으니? 어? 네 아버지가 이렇게 떠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날 전 어머니를 끌어안은 채 눈이 부어 떠지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목에서 쇳소리가 날 때까지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중 가장 절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가난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저녁일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에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전역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잘 다니고 있던 대학을 중퇴하는 일이었어요. 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제가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께 자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니 굉장히 아쉬워하셨죠. 교수 생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 같은 인재를 본 적이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가르칠 맛이 나는 제자가 하나 생기나 싶었는데 많이 아쉽구나 효상아. 넌 똑똑하고 야무지내니까 어딜 가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나름 정들었던 대학을 그만두고 시작한 건 공사장을 전전하거나 연탄 배달과 같은 잡다한 일들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을 해야 했기에 정말 죽도록 피곤했고 어떤 날은 코피를 쏟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이 견디며 모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들이 전부였거든요. 가끔은 이러한 말을 해주시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학생, 청춘 그렇게 허비하다가 나중에 후회해. 그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머리도 이렇게 듬성듬성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한다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몸 아낄 줄 몰라서야. 돈 벌려다가 30년 빨리 저 세상 가는 수가 있어. 쉬엄쉬엄해, 쉬엄쉬엄. 걱정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쉬어갈 만한 여유는 없었어요. 아주 잠깐 짬이 생겨서 쉬는 시간이 생기면 전 틈틈이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마음속 한켠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닌 그런 저를 바라보실 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효상아.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사고만 당하지 않았어도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좋은 머리를 썩힐 일도 없었을 텐데 아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또 울지도 마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실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자식이 울고 있는 부모를 보고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절 향해 눈물을 보이시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속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 쓰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스물 중반까지 전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한 결과 저희 집은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사장을 전전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를 다녀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여러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닌 결과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거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했구만. 우리 집 아들놈도 자넬 반, 아니 반의 반만 보고 배워도 철이 들 것 같은데 말이야.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혈기 넘치는 젊은이구만. 우리랑 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도 큰 회사는 아니어서 봉급은 그렇게 많이 챙겨줄 수가 없네. 그래도 괜찮겠나? 괜찮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좋아. 그 마인드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출근하는 것으로 하지. 20대 중반에 시작하게 된 직장 생활. 군대도 다녀온 저였기에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곤 저와 어머니밖에 없으니 월급이 적어도 나가는 돈은 많지 않았기에 생활하는 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무난하게 살면서 날 먹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26살이 될 무렵 한 여자를 만나면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부장님 소개로 만난 그녀는 털털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어요. 내성적인 저와는 달라 끌리기 시작하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0개월 정도 만나고 있을 때쯤 그녀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나 임신했어. 어떡해? 우리 부모님 알면 큰일 날 텐데. 그녀의 혼전 임신이었어요. 사실 몇 번을 듣고도 쉽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제 나이가 이제 26, 하나의 부모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 낳자.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게. 등이 휘고 허리가 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려볼게. 그러니까 그 얘기 낳자. 부모님껜 내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게.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직접 찾아간다는 거야. 잘못하다간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다 내 책임이니까 새몽둥이로 때리시든 소금을 뿌리시든 물을 뿌리시든 내가 다 감수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께도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아마 딸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10분 공감하실 겁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데 화를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우선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전 그녀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한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 그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어서 겁도 나고 걱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놈이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평생 책임지고 먹여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욕이 날아오지도 그리고 주먹이 날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허허하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딸이 먼저 찾아와서 애를 낳고 결혼식을 했었거든. 딸은 엄마 팔잘 닮는다고 하는데 어째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네. 솔직히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네. 그래도 우리 딸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도 여태 이상한 놈들만 집에 데려와서 소개시켜줬는데 자넨 제비 같은 놈들이랑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구만.
책임감도 있고 말이야. 왠지 자네라면 우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아버님은 제 손을 부여잡고 당부에 당부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그녀의 성격이 워낙 유별나니 같이 살면 좀 피곤해질 거라는 농담도 덧붙여 주셨죠. 그 이후 저희 어머니도 찾아뵙고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그녀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에,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린데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어서 괜히 들어와서 고생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 효상이 너 앞으로 잘해. 여잔 한 번 힘들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이야. 알겠지? 뭐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감 있게 잘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선 직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 변두리 15평짜리 투룸을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아내가 된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매일같이 제게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좁잖아. 지금까지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임신도 안 하는 건데. 에이씨, 이런 곳에서 애 낳고 어떻게 살아? 집에서 쾌쾌한 냄새도 나고 벽지도 노랗고 정말 짜증나 죽겠어. 미안해. 내가 돈 더 많이 벌게 되면 그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며 달래주기 바빴습니다. 어쨌든 아이를 가진 사람이고 쥐뿔도 없는 저에게 와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면 한밤중에도 달려나가 음식을 구해다 주었고 또 직장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태교라는 것도 해주면서 그녀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죠. 앞으로 착한 성품, 어질게 살라는 뜻에서 인선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고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관계도 더 나아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직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집에는 항상 장모님이 와 계셨고 아내는 집을 비우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장모님,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집사람은... 요즘 애 키운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바람 좀 쐬고 오라고 내보냈어. 애는 내가 보면 되니까. 김서방, 인선이는 어쩜 이렇게 애가 울지도 않고 순해. 내 손녀여서 그런지 몰라도 참 예쁘네 예뻐. 아이고, 허리도 많이 아프실 텐데 저한테 주세요 장모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유, 인선이 본다고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밥은 집에 가서 먹으면 되네. 근데 이사는 언제 갈 생각인가? 애가 크고 나면 이 집도 점점 좁게 느껴질 텐데 우리 앤 넓은 집에서만 살아봐서 이런 집에 몇십 년을 살아도 적응 못할 거야. 네. 이제 인선이도 조금 있으면 쑥 클 테고 슬슬 이사도 가야죠. 사실 이런 상황이 가뭄에 콩나듯 있었으면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장모님께 아이를 맡겨두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의 손에는 거의 대부분 명품 가방 한두 개가 들려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전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당신 좀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 애 낳으면 조금은 달라지겠지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애 엄마가 돼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인선이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내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주는데? 당신이 풀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돈이라도 써야 육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데 그럼 뭐 어떡하라고? 육아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는 당신이 아니라 장모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만 당신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알아. 엄마도 좋아서 인선이 봐주시는 건데 당신이 뭔데 멋대로 판단해? 됐어. 월급도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내 팔자야.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희 관계는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내의 그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쁘게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작은 소망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저도 37살이 되었을 때쯤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2년을 몸과 마음 다 바쳐 일한 직장이 부도가 나버린 것이었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회사가 정말로 문을 닫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저는 그날부터 열심히 구직 시장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 애쓰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저에게 실직자라며 비아냥거리고 날선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작에 이직하라고 할 땐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꼴 좋다 꼴 좋아. 그 나이에 실직자 타이틀이나 달고 어디 가서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 쪽팔려 죽겠으니까. 내가 뭐 회사를 안 다니고 싶어서 자의로 그만뒀어? 아니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누가 보면 논팽이처럼 살려고 회사 때려치운 사람인 줄 알겠어. 그러게 누가 부도날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으래? 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 누굴 원망해? 됐고 나 당분간 인선이랑 여행 다녀올 거야. 한 일주일 정도 우리 부모님이랑. 그렇게 알고 있고 밥은 뭐 알아서 챙겨 먹던지 말던지 해. 통보식으로 말을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아내를 보며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나.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또 싸움이나 하겠지 싶은 마음에서였죠. 딸과 아내는 그날 이후 쭉 집을 비웠고 저는 집에 있는 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밥을 먹다 문득 달력을 보니 딸의 생일이 또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나 싶기도 했고 이번 생일은 딸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었던 케이크를 사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마침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딸의 생일날이더라고요. 그날에 맞춰서 오후쯤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어제 전화로 생크림 딸기 케이크 2호 사이즈 주문해 주신 고객님 맞으시죠? 따님 생일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더 꼼꼼하고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케이크 드릴게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케이크를 받아들고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어요.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거라고 그동안 마음 편히 사주지도 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괜히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내를 10분쯤 걸었을까요? 전 길을 걷다 우연히 아내와 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바깥이 훤히 보이는 창가 자리에 제 아내와 딸이 환하게 웃으며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고 맞은편엔 훤칠하게 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당신 누구냐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제 몸은 그쪽이 아닌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딸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하고 싶지 않았고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 마침내 집에 들어오더군요. 늦었네. 여행은 즐거웠어? 당연히 즐거웠지. 왜 근데 분위기를 잡고 있어? 불은 다 꺼놓고. 뭐 전설의 고향이야? 아우 피곤해. 나 먼저 씻고 잔다. 아니 이야기 좀 해. 인선이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래? 엄마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어두운 표정, 낮은 톤으로 말을 하니 그제서야 아내도 뭔가 눈치챈 듯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는데 전혀 미안한 감정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아주 당당하고 뻔뻔스런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과점에 들러서 인선이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근처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서 당신이
인선이랑 같이 다른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 마치 가족처럼. 긴 말하지 않을게. 언제부터야? 말하려고 했는데 그걸 봐버렸네. 맞아.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쭉 구질구질 청승맞고 궁상맞은 모습만 보여주던 당신과는 달리 연봉도 당신의 10배나 되고 돈 쓰는 거에 아쉬움도 없는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 물론 엄마 아빠랑 여행 다녀온단 말도 거짓말이었고 그 사람이랑 인선이랑 같이 여행 갔다 온 거였어. 오랜만에 레스토랑에서 고기 싸는데 나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답답한 당신하고는 다르게 그 사람이랑은 대화도 잘 통하고 수준도 맞고 또 우리 인선이한테 정말 잘해줬어. 당신은 그 생일 케이크를 사는데 엄청 망설였겠지만 그 사람은 그 케이크의 2배 가까이 되는 선물을 인선이한테 줬다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난 게 아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여자라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이 좀 더 잘난 사람이 되지. 우리한테 돈 아끼지 말고 쓰지 그랬어. 그럼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릴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뭐 이젠 알게 됐으니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나 인선이 데리고 그 사람 따라서 캐나다로 떠날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 그대로야. 2번 말하게 하지 마. 아내는 그렇게 딸을 데리고 만나고 있는 남자가 살고 있는 캐나다로 떠날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장인 장모님도 알고 계시는 것인가 싶어 곧장 처갓집으로 달려갔죠. 자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는가?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급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혹시 인선 엄마한테 다른 사람 생긴 거 알고 계셨어요? 우선 들어오게. 들어와서 이야기해. 반응을 보니 이미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알고 계시는 눈치였습니다. 네, 딱 한 사람 저만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동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알게 모르게 저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눈 감아줄 수 있나 싶어 배신감이 잔뜩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비록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지 않고 가정에만 충실했습니다. 적어도 바람은 피지 않았다고요. 장인어른, 저 좀 도와주시면. 내 자네한테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어쩌겠는가. 무릇 여자라면 더 능력이 좋은 사람한테 끌리기 마련인 것을. 우리 딸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게 김서방이 돈을 조금만 더 잘 벌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하게 됐어 김서방. 우리도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자네도 이제 편하게 자네 인생 살아. 세상이 저를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일어난 것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차라리 지독한 악몽이었으면 했는데 현실이라는 것도 믿고 싶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대로 끝을 낼 수 없었어요. 전 아내와 바람을 핀 상간남에게 단판을 짓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내 아내랑 붙어먹은 줄 모르지만 내 딸은 안 돼. 알았어? 네 자식도 아닌데 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죽고 싶어? 하지만 그 상간남의 언변술에 전 주눅 들고 말았어요. 저기요, 인선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요. 인선이가 당신과 함께 살면서 좁은 투룸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배부르게 먹지도 못한 채 평생 가난하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아님 절 따라 캐나다로 가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 아버지라면 적어도 아이를 위해 뭐가 더 나은 방향인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이의 친아버지였다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 아이에게 조금 더 나은 길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가난하게 살면서 케이크 하나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지금보단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핏발을 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여차하면 얼굴에 주먹을 꽂아줄 각오로 간 거였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흔한 학원 하나 보내지 못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케이크 하나도 머릿속으로 생활비를 계산하면서 사야 하는 지금의 삶에 머무르는 것보단 이 남자를 따라 캐나다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인선이의 삶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내게 마음이 떠나가 버린 아내, 더 이상 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상간남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위자료라고 하며 500만 원을 내밀더군요. 같은 남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위자료라고 생각하며 받아주세요. 그리고 따님은 제가 정말 제 친자식처럼 잘 키우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너무나 비참하고 원통하더군요. 하지만 그 위자료를 받으면 돈을 받고 내 자식을 파는 것 같아 차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당신, 혹시라도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거나 안 좋은 소식 들리기라도 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이 자식아. 그렇게 전 이혼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게 선택지도 없었어요. 아내는 어떤 선택을 하든 딸을 데려갔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내와 딸이 집을 영영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미련 없이 집 밖을 나서는 아내와는 다르게 딸은 선뜻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딸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인선아, 아빤 항상 우리 인선이가 그리울 거야. 아빠가 많이 사랑한 거 알지?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안 된다. 언젠간 우리 꼭 만날 날이 있을 거야. 아빠가 너무 못난 아빠라서 미안해. 아빠. 꼭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 밥도 잘 챙겨 먹고 굶지 말고 라면으로 배 채우지 말고 알겠지? 나 보고 싶을 때마다 이거 봐. 이거 학교에서 내가 만든 거야. 인선아 뭐해? 빨리 나오지 않고. 아빠, 나 이제 진짜 갈게. 건강하세요. 쾅 하고 집문이 닫히는 그 순간 저는 딸이 손에 쥐어주었던 작은 펜던트 하나를 꼭 쥔 채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펑펑 터뜨렸습니다. 딸 앞에선 정말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저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도미노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이혼을 하고 한 1, 2년 동안은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이전 회사보단 조금 더 큰 규모의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잡생각이 들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저는 야근까지 자처하며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죠. 어떨 땐 회사에서 쪼그려서 자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직업 능력까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눈여겨보던 사장님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우기 바쁜데 자넨 참 보기 드문 젊은 일세. 우리 회사에 자네 같은 사람만 들어오면 우리가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겠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겸손하기까지 역시 내가 사람 볼 줄 안다니까. 자넨 내가 연봉 팍팍 올려줄 테니 어디 가면 안 되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 테니.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회사 대표라는 명함을 갖기까지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가난하고 능력 없어서 이혼당하고 자식까지 빼앗겼다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더 이상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떠난 딸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을 딸을 보면서
잘 지내고 있을까? 지금쯤 우리 인선이도 저 아가씨들만한 나이가 되었겠지. 가장 예쁜 나이에 청춘을 보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왔죠. 정말 그리울 때에는 어릴 때 사진을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떠난 딸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무뎌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도무지 딸과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아내가 연락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전 장인 장모에게 부탁을 해봐도 문전박대만 당할 뿐이었어요. 사방을 찾아 헤맸지만 한국도 아닌 캐나다에서 딸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가끔은 정말 견디지 못하게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곤 했는데 그 순간마다 제 옆에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회사 직원이었던 영선 씨였죠. 다른 직원들 앞에선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지만 그녀 옆에선 마음 놓고 힘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회사 내에서 일 잘하기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마다 빠지지 않았으며 종종 저와 함께 외부 업무를 같이 보기도 했기에 저와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8살이 적었지만 생각이 깊어 남다른 애정을 갖기도 했어요. 대표님, 최근 들어서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또 딸이 보고 싶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캐나다 어딘가에서 잘 살아있겠죠. 근처의 젊은 아가씨들을 보면 우리 딸도 딱 저 나이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이 그리움은 언제쯤이면 조금씩 무뎌질런지 참 굳이 무뎌질 필요가 있나요? 그리우며 마음껏 그리워하며 사는 거죠. 그 애가 나중에라도 대표님을 찾아오게 된다면 전 제 딸처럼 잘해줄 것 같아요. 엄마처럼요. 영선 씨는 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간이 흘러 딸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엄마처럼 대해줄 거다, 잘해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아주 가끔 제가 딸 생각으로 눈물을 보일 때면 같이 울어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정이 붙어버렸고 영선 씨와 저는 노년을 바라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 물론 직원들 몰래 말이죠. 아마 눈치를 채고 있었던 직원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니 그녀가 먼저 저에게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을까? 요즘은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래도 서류상으로 확실한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난 당신이랑 법적인 부부가 되고 싶은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어차피 당신은 쭉 나와 중년 노년길 함께 보낼 사람인데 어디 도망 안 갈 테니 걱정하지 말어. 정 불안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 늦은 나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이젠 더 이상 서류상으로 터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어차피 곧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같이 살면 부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었죠. 아무튼 이 나이에 만나는 사람도 생겼고 직원들도 하나둘 입사하여 이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굴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을 했는데 직원들 대부분이 제 방에 웅성웅성 몰려 있더라고요. 그 안에선 찢어지는 듯한 고성도 들려왔습니다. 뭐야? 뭔데 이렇게 업무 시간에 일들 안 하고 내 방에 다들 몰려 있어? 안에 소리 지르는 사람은 누구야? 대표님, 빨리 들어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녹즙 아가씨가 왔는데 민 실장님께서 휴게실로 끌고 들어가더니 저렇게 소리 지르시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가씨는 울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영선 씨는 아가씨를 향해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다 제 얼굴을 보니 멈칫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늦게 오신다더니 일찍 출근하셨네요. 민 실장,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니 세상에, 이 아가씨가 말길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이 한번 안 산다고 하면 말길 알아듣고 곱게 나가야지. 꼭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그렇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다른 직원들 일 못하고 다들 내 방 앞에 몰려있게 만들고.
이 아가씨도 벌어먹고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왜 사람을 쓸데없는 구경거리로 만들어? 아가씨 미안해요. 우리 직원이 실수를 저질렀네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아가씨를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마음에 녹즙이라도 하나 구매해 주려고 아가씨 얼굴을 딱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 녹즙 아가씨는 25년 전 잃어버린 제 딸과 똑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하물며 연예인들도 서로 쌍둥이처럼 닮은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는 순간 가방에 떡하니 붙어있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눈에 띄었어요. 김인선, 010, 제 딸과 똑 닮은 얼굴에 인선이라는 그 이름까지. 이건 우연이라도 맞아 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씨의 손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가씨 부친께서 어디서 뭘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아 있어서 그래요. 전 9살 때 아버지와 떨어져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 이후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할 방법도 없어서 어디서 뭐하고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나요? 아버지 이름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요. 김효자 상자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건 왜 자꾸 물으시는지. 9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어렴풋한 기억 속 나온 제 이름 석자에 저는 벅차오름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꿈에도 그리던 제 딸이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랑 조금도 변함없는 얼굴, 그리고 목소리. 무엇보다 딸이 제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죽죽 흘리자 직원들도 그 녹즙 아가씨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대표님, 왜 우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인선아, 아빠야, 아빠. 너 9살 때 헤어진 아빠. 아빠 몰라보겠어? 이거 펜던트. 네가 학교에서 만들었다며 아빠한테 주고 간 거잖아. 아빠 이거 안 잃어버리고 잘 가지고 있었어. 여기 봐. 기억나? 지갑 속에 보물처럼 지니고 다니던 딸의 펜던트. 그 펜던트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듯 딸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도 많이 늙었지? 그때랑은 다르게 완전 쭈글쭈글한 아저씨가 다 되었으니까. 우리 딸은 25년이 흘렀어도 변함없이 예쁘구나.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딸을 한창 부둥켜 안고 울자 바깥의 직원들을 훌쩍이며 상황을 지켜보더니 이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상황 파악이 끝난 영선 씨는 태세 전환을 하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쥐어 짜내며 저희 부녀에게 다가왔죠. 네가 대표님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이었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을까. 그렇게 그리워하던 딸이랑 이렇게 만나다니 내가 다 눈물이 난다. 아까 전 제 딸을 잡상인 취급하며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이렇게 다정한 척, 따뜻한 척하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진짜 그녀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제 딸에게 손을 뻗으려 하자 저는 그 손이 닿지 못하도록 탁 쳐냈습니다. 아까 전까진 그렇게 내 딸한테 소리 질러놓고 이제 와서 어디다 손을 갖다 대는 거야? 그동안 본 모습 숨기면서 살아온다고 많이 애썼네. 당신의 진짜 모습 정말 잘 봤어. 아니, 아깐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죠. 당연히 대표님 딸인 줄 알았다며 그런 취급하지도 않았겠죠. 내 딸이든 내 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민 실장 인성 제대로 알게 해줘서 고맙네요. 우선 자리 가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은 얼추 정리가 되었고 저는 딸과 못다한 이야기들을 잔뜩 나누고 싶은 마음에 회사 근처의 카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예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네, 들어오긴 대충 6년 전에 들어왔어요. 캐나다 생활은 아예 정리한 채로요. 니네 엄만 그 남자랑 잘 지내고 있고? 그래 뭐 그렇게 사치 부리고 화려한 걸 좋아했던 사람이니 잘 지내고 있긴 하겠구나. 엄만 7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를 캐나다로 데리고 갔던 그 사람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저희를 버렸고요. 딸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안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또 그 남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이죠. 처음엔 저희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줄 것처럼 행동했어요. 캐나다에 도착을 하고 10년 후부터 그 남자는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엄마가 집안일 안 한다고 때리고, 집에 있는 강아지 산책을 시키지 않는다고 때리고, 또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사치스러운 것만 좋아하는 식충이라며 또 때리고. 엄만 계속해서 폭행에 시달리다가 한인 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 성격 아시잖아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싫어하고 돈 쓰기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일을 잘할 수가 있었겠어요. 너무 당연하게도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그 새아빠한테 우린 버림받고 한참 동안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다 엄마는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딸은 표정 변화 없이 덤덤하게 말을 내뱉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잘해줄 것처럼 말해놓고서 그게 모두 다 이빨린 말들이었다니. 그동안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전 장인 장모라는 사람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차례대로 세상을 떠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국 들어와서 어떻게 지낸 거야? 우선 지낼 곳이 없으니까 고시원에 들어갔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만난 남자친구한테 사기까지 당해서 저 한동안 너무 힘겨웠어요. 정말 믿는 도끼 발등 찍히니 죽고만 싶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 4천만 원을 갖고 도망갔으니까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 그리워서 한국에 왔는데 사기까지 당하니. 그랬구나. 고생 많았어. 근데 왜 아빠를 찾지 않았어? 죄송해서요. 아빠가 우리한테 버림받은 걸 아니까요. 그런 소리 마라.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 너는 예나 지금이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내 딸이라는 걸. 아빠, 이젠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상처받지도 말고 울지 말고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리 와. 아빠가 한번 안아보고 싶구나. 그날 우린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25년 만에 소중한 딸과 재회한 전 기쁨의 눈물을 마음껏 흘렸습니다.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도 언젠간 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딸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가 오늘부터 네 집이야. 이제부터 나 아무 걱정 말고 이 아빠하고 이 집에서 살자꾸나. 내 딸 손 좀 줘볼래? 손이요? 그래, 손. 이젠 이 손 절대로 놓지 않는 거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 모든 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부터 새 인생 사는 거야. 이젠 내 딸이 환하게 웃는 모습만 보고 싶다. 네, 아빠. 그렇게 우리는 25년 만에 두 손을 기적처럼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상처를 줬던 민 실장, 아니 민영선 그 여자에게 그 후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나에게 잘해줬던 건 사실이지만 만약 제가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됐다면 저를 사람 취급이라도 했을까요? 그동안 몰랐던 그 사람의 본성을
딸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만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민영선을 해고를 하니 여기저기서 직원들의 원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은 기본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 일을 그만둔 직원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실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부하 직원들을 여기저기 휘둘렀던 거죠. 혹시라도 민원을 걸면 자신들한테 해를 가할까봐 그동안 쉬쉬하고들 있었던 거였죠. 회사 갑질 또한 해고 사유이기에 저는 이별을 통보하면서 해고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울고 불고 잘못했다, 오해다, 직원들이 이간질한 거다. 뒤늦게 반성을 하며 억울함을 표했지만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아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어요. 무엇보다 소리를 꽥꽥 지르며 녹즙 사원이었던 딸에게 삿대질하며 상처를 준 건 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나이도 50대 중반이라 취업 자리도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그 여자와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얼마나 설레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빠, 오늘 넥타이 영 꽝이야. 오늘같이 날씨가 칙칙한 날은 밝은 색으로 해야 얼굴이 환해 보여요. 자, 와보세요. 제가 매드릴게요. 아이고, 좋다, 좋아. 하루하루가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 건강도 꼭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예쁜 딸 오래오래 보고 싶으면요. 담배도 좀 줄이시고 술도 좀 적당히 드시고 자, 이 비타민도 드세요. 그래, 알았어. 나이 60 먹고 관리 받으니 너무 좋구나. 우리 딸 최고다, 최고. 너무 행복해. 아주 따봉이야. 이후 딸은 제 회사에 입사를 했고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면서 살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좋다라는 걸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길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끝끝내 살아온 결과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걸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못다한 아버지 역할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예전에 먹기 힘들었던 음식들을 이제 마음껏 먹으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연극과 뮤지컬 같은 것도 같이 보러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에게 얼마간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진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을 후회 없이 써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을 꼭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진감래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또 다른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